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에 대한 보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달력을 펼쳐보면 알겠지만, 우리 수업 있는 날에 휴일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아, 이거를 나중에 6월달에 원래 보강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는 그날 하게 되면, 시험 때까지 너무 좀 촉박하고 여러 가지 일정에 쫓기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 원래 수업해야 되는데 휴일이 된 그 날에 대해서 동영상 보강을 찍어가지고 그 날짜 전후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는 2024년 5월 6일에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 설정이 됐는데 그날 우리 수업이 있어서 그날에 대한 보강을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콜 옵션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프로핏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풋 옵션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그 수익과 페이오프와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 옵션의 페이오프와 수익. 기본적인 그 기호는 똑같아요. T 시점에서의 가격이 ST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가 라지 T 시점이고 행사 가격이 K고 T 시점에서의 가격이 PT인 풋옵션이 있을 때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K-S 라지 T.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콜 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가 뭐였어요? 콜은 SK, 맥시멈 0,S 라지 T 빼기 K였는데 풋옵션은 K와 S의 순서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T 시점에 롱 포지션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풋옵션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K-S 라지 T가 되고, 그다음에 이때의 수익은 요거를 풋옵션 가격을 지불하고 샀다는 이야기니까 롱 포지션은 그 돈 주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그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획득할 때 PT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 PT가 붙어서 맥시멈 0,K-S 라지 T 마이너스 PT라는 이러한 현금 흐름의 합이 바로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 권리를 취득할 때 풋옵션 가격을 지불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P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고, 나중에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죠. 그래서 그 페이오프인 맥시멈 0,K-S 라지 T를 합친 게 이렇게 B에서 보는 요 수익이 되겠다. 그 다음에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와 수익은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와 수익에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 그래서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이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왜? 풋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발행을 해서 팔고, 즉 숏 포지션을 취하고 반대쪽 다른 사람이 뭔가 돈을 주고 그걸 사야 되죠. 롱 포지션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한쪽은 숏 포지션을 취하고 반대쪽은 롱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은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 롱 포지션 취한 사람과 숏 포지션 취한 사람의 수익을 더해보면 그 수익은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제로섬 게임이다. 요거는 선물 선도에서도 살펴봤던 그러한 성질인데 모든 파생 상품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선물 선도하고 옵션만 다루고 있지만 모든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거래 양 당사자 간의 수익을 합치면 0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다. 요거는 파생 상품 공통 특성이 되겠다. 자, A번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를 구해봐야 되는데, 페이오프가 뭡니까? 어떤 자산의 포지션을 취하면 어떤 권리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권리나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죠. 그래서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는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죠.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만기에 팔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인데,
그 권리가 없어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구하게 되는데 그 권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하면 되겠죠.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하면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풋옵션을 행사하거나 포기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구해보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만기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 SRGT가 풋옵션의 행사 가격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경우에는 이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가격 K에 팔 수가 있는데 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다가 직접 팔면 그거보다 더 높은 SRGT라는 가격에 이 기초자산을 팔 수가 있겠죠. 따라서 파는 거는 비싸게 파는 게 항상 더 유리하죠. 그래서 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직접 내다 파는 게 더 유리하다. 따라서 옵션을 포기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옵션의 행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SRG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풋옵션, 즉 기초자산을 만기에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K라는 가격에 팔 수가 있고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서 내다 팔게 되면 SRGT라는 가격에 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더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풋옵션을 행사하는 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풋옵션을 행사를 하는데 K라는 가격을 받고 기초자산을 팔려고 봤더니 기초자산이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돈 주고 사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SRGT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치르고 기초자산 한 단위를 사온 다음에 그놈을 옵션 발행자한테 K를 받고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SRGT 요거는 시장에서 기초자산 한 단위를 구해올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K 저 부분은 그렇게 해서 구해온 기초자산을 풋옵션에 발행자한테 팔 때 내가 받는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현금 흐름 두 개를 합치면 K-SRGT가 된다. 그래서 SRG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K-SRG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콜옵션의 경우에 설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등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 위에 있는 조건에 들어가도 되고 밑에 있는 조건에 들어가도 똑같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if 그 조건문 밑에 조건문에 등호가 들어가 있죠. 요거를 요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SRGT와 K가 같으면 페이오프는 0이다. 이렇게 되죠. SRGT와 K가 같으면 페이오프는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 등호를 위에 있는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 조건문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밑에 if 조건문에 등호가 붙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SRGT가 K와 같을 때 페이오프는 K-SRGT다. 이렇게 되는데 SRGT하고 K가 같기 때문에 K-SRGT는 어차피 0이 되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적어 놨을 때도 SRGT하고 K가 같을 때 페이오프는 0이 되지만 저 등호를 밑에 있는 조건식으로 옮겨놔도 SRGT가 K하고 같을 때는 K-SRGT equal 0이 돼서 결국 페이오프가 0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호는 조건문에 어떤 조건문에 붙이든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똑같다. 그죠? 어디에 붙이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게 되기 때문에 등호를 어떤 조건에 붙일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어느 조건문이든지 붙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콜옵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결과는 그대로 써놔놓고 조건문만 변형을 하는데 조건문에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SRG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건문에서 SRGT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조건문에서 SRGT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좌우를 서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K-SRG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조건문도 마찬가지로 SRGT를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좌우변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K-SRG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하고 K-S 라지티 중에서 0이 크니까 페이오프가 0이고, 두 번째 조건 보면 K-S 라지티가 크니까 페이오프가 K-S 라지티더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0과 K-S 라지티 둘 중에 큰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시멈 0, K-S 라지티 라고 한마디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 K-S 라지티가 된다. 이때 수익은, 프로핏은 어떻게 됩니까?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발생하는 현금을, 롱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권리가 생기죠.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풋옵션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사게 되면 풋옵션 권리가 나한테 생기죠. 기초자산을 만기에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생기는 거죠. 그 권리가 발생할 때 생기는 현금 흐름부터 그 권리가 사라질 때까지의 현금 흐름을 다 더한 게 프로핏이죠. 그 권리가 발생할 때 생기는 현금 흐름이 뭡니까? 마이너스 PT죠. 풋옵션 가격을 지불을 하고 그러한 권리를 취득을 하는 거니까 그 권리가 나한테 생길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PT가 되고,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방금 살펴봤던 페이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그 페이오프와 초기 투자금을 합친 맥시멈 0, K-S 라지티 빼기 PT가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이 되겠다.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풋옵션에 숏 포지션 취했다는 게 뭡니까? 풋옵션을 발행해서 팔았다는 이야기죠. 풋옵션을 발행해서 팔게 되면 어떤 권리나 의무가 생깁니까? 풋옵션을 사간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풋옵션을 사간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페이오프인데, 의무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무를 이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페이오프는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풋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응해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풋옵션의 숏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가 되겠다. 먼저 S 라지티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풋옵션은 K라는 행사 가격의 기초자산을 만기에 팔 수 있는 권리잖아. 근데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하다. 근데 만기에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옵션의 행사 가격 K보다 크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 시장에 직접 파는 게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풋옵션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풋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풋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풋옵션 발행자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이때의 풋옵션 발행자, 풋옵션을 숏포지션 취한 사람 입장에서의 페이오프, 즉 현금 흐름은 0이 된다. 그 다음에 S 라지티가 K보다 작은 경우에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택권이 들고 있는 사람, 풋옵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행사가격 K의 만기 라지티 시점에 팔 수 있는 권리인데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하다. 만기의 기초자산 가격 S 라지티보다 행사가격 K가 더 커지면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행사가격 K에 팔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풋옵션을 행사를 하겠죠. 행사를 해서 비싼 행사 가격에 이 옵션 발행자한테 기초자산을 팔게 되겠죠. 그러면 옵션 발행자인 풋옵션의 숏포지션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응해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K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기초자산을 사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산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내수 중에 기초자산이 갑자기 생기죠.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생기지.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그 기초자산에 관한 권리도 없애야 그게 비로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고, 그때의 현금 흐름이 바로 페이오프이기 때문에
K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사온 그 기초자산을 시장에 처분을 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온 기초자산을 시장에 처분할 때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S라지티죠. 그래서 마이너스 K는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K를 지불하고 K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기초자산을 사올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K고, 그렇게 사온 기초자산을 시장에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꿀 때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S라지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S라지티 빼기 K가 풋옵션 발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풋옵션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살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페이오프는 이 경우에 S라이티 빼기 K가 된다. 이때 결과를 마이너스 1로 묶어요. 결과를 마이너스 1로 묶으면 0은 마이너스 0하고 똑같고 S라지티 빼기 K를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K 마이너스 S라지티가 된다. 마이너스 괄호 열고 K 마이너스 S라지티가 된다. 이렇게 써놔놓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을 S라지티를 우변으로 보낸 다음에 좌우를 서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K-S라지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if에서도 마찬가지로 S라지티를 우변으로 보내고 좌우변을 서로 바꾸면 K-S라지티는 양수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0하고 K-S라지티 중에서 0이 크니까 페이오프가 0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K-S라지티가 크니까 K-S라지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페이오프가 되더라. 한마디로 페이오프는 뭐다? 둘 중에 큰 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0하고 K-S라지티 중에 큰 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핏이 뭡니까? 어떤 자산의 포지션을 취할 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이죠. 그래서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다는 이야기는 풋옵션을 발행해서 매도했다는 뜻인데, 발행해서 매도할 때 함으로써 나는 풋옵션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가 생길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뭡니까? 풋옵션 가격 받은 거죠. 풋옵션 가격을 받음으로써 나한테 풋옵션과 관련되는 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 풋옵션 발행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 PT고, 그 의무를 다 할 때 발생하는, 그 의무를 다해서 그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다? 바로 위에서 봤던 페이오프다. 그래서 마이너스 맥시멈 0, K 마이너스 S라지티. 그래서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 즉 프로핏은 마이너스 맥시멈 0, K 마이너스 S라지티 플러스 PT와 같이 나타내게 된다. 자, 다시 풋옵션의 페이오프와 수익.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 K 마이너스 S라지티.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는 콜은 SK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콜은 SK. 그래서 맥시멈 0, S라지티 빼기 K였는데 S와 K의 순서를 바꾼 게 풋옵션의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와 수익이 되겠다. 수익은 요 페이오프에서 풋옵션 가격만큼 뺀 거죠. 그죠? 풋옵션 가격을 지불을 하고 요 풋옵션을 샀으니까 처음에 풋옵션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PT, 가격을 지불하는 그 현금 흐름이고, 그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페이오프, 맥시멈 0, K 마이너스 S 라지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친 맥시멈 0, K 마이너스 S 라지티 빼기 PT가 T 시점에서 롱 포지션 취할 때 라지티 시점까지의 풋옵션의 수익이 되겠다. 그 다음에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와 수익은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와 수익의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풋옵션 거래가 성립을 하려면 누군가가 풋옵션을 발행해서 매도를 해야 되고, 즉 숏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그거를 누군가가 사야 된다. 롱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 양 쌍방이 한 사람은 숏 포지션을 취하고 한 사람은 롱 포지션을 취해야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그 양 당사자 간의 수익은 뭐다?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숏 포지션을 취할 때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수익을 더하면, 양 쌍방의 수익을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게 제로섬, 그래서 요것도 풋옵션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물, 선도, 옵션, 풋옵션, 콜옵션 전부 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요거는 모든 파생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를 살펴보면 롱 포지션 취한다는 이야기는 산다는 이야기죠. 풋옵션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풋옵션을 사게 되면 권리가 생기죠. 그 권리가 뭡니까? 기초자산을 만기에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가 소멸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페이오프죠. 그죠? 어떤 자산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다. 그래서 풋옵션이라는 이 권리를 사라지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권리를 행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가 되겠다. S라지-T가 K보다 큰 경우 만기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풋옵션의 행사 가격 K보다 크게 되면 풋옵션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뭔가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팔 때는 뭐가 유리합니까?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더 유리하죠. 그죠? 비싼 가격에 파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죠.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가격이 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더 비싸지. 따라서 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 시장에 직접 파는 게 더 유리하다. 따라서 옵션은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옵션 행사를 포기하게 돼서 아무런 현금 흐름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S라지-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만기에 팔 수 있는 권리인데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하다. 지금은 가격이 어떤 게 비쌉니까? 시장 가격 S라지-T보다 행사 가격 K가 더 높지, 더 비싸죠. 그래서 풋옵션을 행사하는 게 더 비싼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된다.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판다는 의미죠. 판다는 의미지. 근데 팔려면 뭐가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구해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S라지-T. 시장에서 기초자산을 돈 주고 사올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S라지-T고 그 기초자산을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풋옵션 발행자한테 팔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K죠. 팔면서 행사 가격 K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사올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 마이너스 S라지-T 더하기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 기초자산을 풋옵션 발행자한테 팔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K. 그 두 개를 합친 게 풋옵션 행사할 때 발생하는 최종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페이오프는 첫 번째, 풋옵션을 포기하거나 두 번째, 풋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 요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고 요거를 결과는 그대로 적어놔 놓고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을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좌우변을 서로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된다. 첫 번째 조건문은 K-S라지-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바꿀 수가 있고 두 번째 조건문은 K-S라지-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K-S라지-T하고 0 중에서 0이 크니까 페이오프가 0이더라. 두 번째 K-S라지-T가 0보다 크니까 페이오프가 K-S라지-T더라. 한마디로 0이 크면 페이오프가 0이고 K-S라지-T가 크면 답이 K-S라지-T더라. 한마디로 둘 중에 큰 놈 0하고 K-S라지-T 둘 중에 큰 놈이 페이오프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더라.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어떻게 됩니까?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한다는 이야기는 풋옵션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삼으로써 이 팔 수 있는 권리,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만기에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획득을 했는데 그걸 획득을 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부터 그 권리가 소멸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까지를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더한 게 프로핏이죠. 그래서 먼저 그 권리를 획득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PT죠. 풋옵션 가격을 지불을 하고 그 권리를 획득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혹은 포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방금 봤던 페이오프죠. 그래서 페이오프와 초기 투자금 두 개를 합친 맥시멈 0, K-S라지-T 빼기 PT가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이 되겠다.
풋옵션에 숏 포지션 취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풋옵션에 숏 포지션 취했다는 이야기는 풋옵션을 발행해서 매도했다는 의미인데 발행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생기죠. 그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다? 페이오프다. 페이오프는 어떤 자산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라고 했죠. 그래서 풋옵션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의무를 이행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풋옵션 발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페이오프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눌 텐데 두 가지 경우를 나눌 때 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옵션을 행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풋옵션을 사간 풋옵션 보유자한테 그 권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응해줘야 될 의무가 풋옵션 발행자한테 있기 때문에 각 시장 상황별로 풋옵션 소유자가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일단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선택에 응해줄 때 풋옵션 발행자한테 어떠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지를 찾아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풋옵션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선택을 할 건데 풋옵션 들고 있는 사람은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하다. 근데 지금처럼 S라지T가 K보다 크면 만기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풋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 시장에 직접 내다 파는 게 더 유리하다. 따라서 풋옵션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풋옵션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풋옵션 소유자가 풋옵션의 행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풋옵션 발행자도 해줄 게 없다. 현금 흐름이 0이다. 그 다음에 S라지T가 K보다 작은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이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풋옵션의 행사 가격 K보다 작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만기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시장 가격에 파는 것보다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행사 가격 K에 파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된다. 풋옵션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초자산을 발행자한테 K라는 가격을 받고 판다는 의미죠. 그러면 풋옵션 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기초자산을 구해서 그 기초자산을 K라는 가격을 받고 풋옵션 보유자한테 팔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를 다 함으로써 의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그 페이오프가 되겠다. 그러면 팔려면 일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설명을 잘못했나요? 아니. 반대로 설명했네. 반대로 다시.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K라는 행사 가격에 파는 게 S라지T라는 시장 가격에 파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따라서 풋옵션 행사를 할 텐데 풋옵션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K라는 가격을 받고 자, 파는 거니까 그죠? 맞아. K라는 가격을 받고 풋옵션 발행자한테 기초자산을 파는 거죠. 그죠? 풋옵션이니까. K라는 가격을 발행자로부터 받고 발행자한테 기초자산을 파는 거죠. 그러면 풋옵션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걸 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풋옵션이니까. 풋옵션의 발행자니까. 풋옵션 발행자 입장에서는 풋옵션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 권리 행사에 응해서 풋옵션 소유자가 팔겠다고 했으니까 발행자는 사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주면 얼마에 사줍니까? 마이너스 K. 행사 가격에 사주게 된다. 행사 가격에 사주고 나면 갑자기 나한테 기초자산 한 단위가 생기게 되는데 기초자산이 생기게 되면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기초자산의 소유권, 기초자산이 만약에 주식이라고 그러면 뭐 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등등 그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을 시장에 처분을 해야 된다. 왜? 페이오프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 라는 거는 풋옵션 소유자한테로
K를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살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K고 그놈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놈과 관련되는 권리를 없앨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S라지T다. 시장에 처분하면서 현금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기초자산을 풋옵션 보유자한테서 사오고 그 다음에 S라지T 그놈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그래서 페이오프는 S라지T 빼기 K가 된다. S라지T 빼기 K가 된다. 자, 여기서 결과를 마이너스로 묶어내요. 그래서 0은 마이너스 0과 같고 S라지T 빼기 K를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K 마이너스 S라지T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을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좌우변을 서로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된다. K 마이너스 S라지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 마이너스 S라지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0과 K-S라지T 중에 0이 크니까 0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페이오프가 되고 두 번째 0보다 K-S라지T가 크니까 큰 K-S라지T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페이오프가 되더라. 즉 0이 크면 마이너스 0 K-S라지T가 크면 마이너스 K-S라지T 한마디로 둘 중에 큰 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더라. 0하고 K-S라지T 둘 중에 큰 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더라. 그래서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 발행자로서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어떻게 됩니까? 숏 포지션을 취하면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가 생겼다가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 의무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뭡니까? 풋옵션을 발행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생긴 거기 때문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PTG, PT. 풋옵션 가격을 받고 풋옵션을 발행해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PT고 발행자로서의 그 의무가 생겼다가 사라질 때의 현금 흐름이 뭡니까? 의무를 다해서 그 의무가 사라질 때 현금 흐름이 바로 앞에서 봤던 그 페이오프죠. 페이오프. 풋옵션의 숏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 즉 마이너스 맥시멈 0, K 마이너스 S라이트죠. 그래서 이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생길 때 발생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PT고 그게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맥시멈 0, K 마이너스 S라이트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게 프로핏이 되겠다. 프로핏이 되겠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프로핏 그림만 그려요. 우리 요 수업에서는 페이오프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는다. Y축은 항상 프로핏이고 X축은 항상 S라지T. 만기 시점의 현물 가격이 X축이고 Y축은 프로핏이다. 자, 롱 포지션,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맥시멈 0, K-S라지T 빼기 PT라고 했죠. 롱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 페이오프에서 풋옵션 가격을 뺀 건데 풋옵션의 페이오프는 콜옵션의 페이오프하고 K하고 S라지T의 순서가 바뀐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콜은 SK이기 때문에 풋옵션은 맥시멈 0, SK가 아니라 K-S라지T다. 저게 페이오프고 거기서 풋옵션 가격 PT를 뺀 게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풋옵션의 프로핏이 되겠다. 자, S라지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맥시멈 안에 K-S라지T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을 K-S라지T에 관한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좌우변을 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K-S라지T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좌우변 안 바꿔도 돼요.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K-S라지T가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맥시멈이 뭘 비교를 하는 겁니까? 0과 양수, 그죠?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죠.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죠. 그래서 저 맥시멈 값이 뭐가 된다? K-S라지T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T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K-S라지T 마이너스 PT인데
K-S라지티에서 K와 -S라지티의 순서를 바꿔서 적은 거예요. 바꿔서 적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 직선의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요? 독립변수가 상수항보다 앞에 오잖아. 앞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독립변수는 S라지티고, 종속변수는 프로핏이고, 그 다음에 K-PT는 절편이죠. 절편. 상수항이니까, 그죠? 절편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S라지티가 K보다 작을 때 프로핏은 마이너스 S라지티 플러스 K-PT다. 즉 Y절편이 K-P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S라지티인 이러한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자, 프로핏 S라지티가 K보다 작을 때는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라지티 플러스 K-PT이기 때문에 S라지티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 프로핏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K-PT인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 요때 S라지티가 K일 때의 프로핏이 지금 그래프상으로 마이너스 PT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프를 보면 S라지티가 K일 때의 프로핏은 마이너스 PT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수식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라지티 플러스 K 마이너스 PT에서 S라지티 대신에 K를 대입을 해보면 프로핏이 마이너스 PT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라지티 플러스 K 마이너스 PT에서 S라지티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K 서로 상쇄되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PT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S라지티가 K일 때의 프로핏은 마이너스 PT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S라지티가 K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도 맥시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맥시멈 안에 K-S라지티가 있으니까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S라지티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라지티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맥시멈에서 0과 음수 중에서 큰 값은 뭐다? 0이다. 그래서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PT만 살아남게 된다. 그래프로 그리면 S라지티가 K 이상인 영역에서 프로핏은 마이너스 PT라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요때 요 등호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 그래프 그릴 때는 지금 두 번째 조건문,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 두 번째 if 조건문에서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 요 등호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S라지티가 K일 때의 프로핏은 마이너스 PT죠. S라지티가 K일 때의 프로핏이 마이너스 PT인데 만약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고 등호가 위에 조건문에 붙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지금 if 두 번째 if에 등호가 붙었는데 첫 번째 if에 등호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S라지티가 K하고 같을 때 프로핏은 마이너스 S라지티 플러스 K 마이너스 PT인데 S라지티하고 K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S라지티하고 플러스 K는 합쳐서 0이 된다. 왜? S라지티하고 K하고 같으니까, 그죠? 그러고 프로핏은 마이너스 PT가 되죠. 그래서 등호가 지금처럼 밑에 붙어 있어도 S라지티가 K일 때는 프로핏이 마이너스 PT이고 위에다가 등호를 붙이더라도 S라지티가 K하고 같을 때는 마이너스 S라지티 플러스 K 마이너스 PT인데 마이너스 S라지티 플러스 K가 0이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PT가 된다. 프로핏이 마이너스 P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등호는 위에 조건문에 붙이든 밑에 조건문에 붙이든 똑같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자,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를 그려보면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 프로핏은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프로핏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맥시멈 0, K 마이너스 S 라지티 플러스 PT가 되는데 요것도 경우를 나눠보면 S 라지티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맥시멈 안에 K-S 라지티가 있기 때문에 if 다음에 조건문에도 K-S 라지티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S 라지티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 라지티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맥시멈에서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은 뭐다? 양수지. 양수인 K-S 라지티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PT는 뭐 그냥 그대로 살아남고. 그래서 맥시멈이 K-S라이트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S라이트 빼기 K가 되고. 그죠? 원래 맥시멈이 K-S라이트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S라이트 빼기 K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PT는 그대로 살아남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Profit equal S라이트 빼기 K 플러스 PT가 된다. 언제? S라이트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그래서 요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라이트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 프로핏은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PT-K, PT-K인 요러한 그래프가 된다. 그죠?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K 플러스 PT, 즉 PT-K인 요러한 그래프가 되고 요때 S라지T가 K일 때 그 프로핏이 PT라고 지금 그래프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게 맞느냐를 살펴보려면 그래프의 식, 그죠? 프로핏 이퀄 S라지T 빼기 K 플러스 PT 여기에서 S라지T 대신에 K를 집어넣었을 때 프로핏이 PT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저 식에다가 S라지T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S라이트 빼기 K 플러스 PT에서 S라이트 대신에 K 집어넣으면 K 빼기 K 플러스 PT가 되기 때문에 남는 거는 PT가 된다. 즉 S라이트가 K일 때 프로핏은 PT라는 사실을 수식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S라이트가 K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맥시멈 안에 K-S라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if 다음에 조건문도 K-S라이트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S라지T를 우변으로 보내보면 K-S라지T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맥시멈을 보면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을 고르는 문제가 되죠. 0과 음수 중에서 큰 거는 0이지. 그래서 맥시멈이 0이 되고 남는 거는 PT만 남게 된다. 그래서 S라지T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프로핏은 PT라는 상수함수가 된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S라이트가 K보다 큰 영역에서 프로핏은 PT라는 상수함수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요 그래프에서 요거부터 똑같은 거지만 요거부터 먼저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요 식에서 등호가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위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밑에 있는 조건에 지금 등호가 붙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요 식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S라지T가 K하고 같을 때 프로핏 이퀄 PT지. S라지T가 K하고 같을 때 프로핏 이퀄 PT가 되는데 만약에 이 등호가 밑에 if 조건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if 조건문에 붙어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라지T가 K하고 같을 때 프로핏은 S라지T 빼기 K 플러스 PT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요때 S라지T하고 K가 같기 때문에 S라지T 빼기 K는 0이 되고 프로핏은 결국 P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조건문에 등호가 위에 조건문, if 조건문에 등호가 붙어 있어서 S라지T가 K하고 같을 때 프로핏이 S라지T 빼기 K 플러스 P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때 S라지T하고 K가 같으면 S라지T 빼기 K가 0이 돼서 결국 프로핏이 P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등호가 지금처럼 밑에 붙어 있어도 S라지T가 K하고 같을 때 프로핏은 P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등호가 위에 붙어 있더라도 결국 프로핏이 P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등호는 위에 조건문에 붙든 밑에 조건문에 붙든 똑같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PT 빼기 K가 지금 Y절편인데 이게 음수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음수로 표현이 돼 있는데 PT 빼기 K가 왜 음수입니까? PT 빼기 K가 왜 음수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요거는 사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을 거야. 책에는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수업에서 안 할 거야. 너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 관련되는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리고 해서 시험 문제는 내지 않는데 PT 빼기 K가 왜 음수냐? 즉 PT가 K보다 왜 작으냐 하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뒤에 보면 우리 책을 펼쳐보면 책에 그 옵션 가격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옵션 가격의 범위를 증명을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증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풋옵션 가격의 범위를 살펴보면 PT가 KE-R타우보다
작거나 같다. PT가 KE 마이너스 알타오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증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PT가 KE 마이너스 알타오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K는 K 마이너스 알타오보다 크죠. K는 K 마이너스 알타오보다 크지. 그래서 K보다 작은 게 KE 마이너스 알타오고 K 마이너스 알타오보다 작은 게 PT가 되기 때문에 결국 PT는 K보다 작다. 그래서 PT 빼기 K는 음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옵션 가격의 범위에서 풋옵션 가격의 범위를 증명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 PT가 K-알타오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놨는데 그 증명에다가 뭘 하나를 추가를 하면 돼요? Ke-알타오보다는 K가 크다. Ke-알타오보다는 K가 크다. 라는 걸 추가를 하면 부등식이 어떻게 됩니까? PT는 K-알타오보다 작거나 같고 K-알타오는 K보다 작다. 즉 PT는 최종적으로 K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PT 빼기 K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대학원 옛날에는 다뤘어. 옛날에는 학부 수업에서 다뤘었는데 학생들이 그걸 했더니 하고 나서 시험 문제를 내면 다 틀려. 다 틀리고 해서 야 이게 정답률이 0인데 가르쳐도 모르고 시험 문제로 테스트 해봐도 모르고 결국 모른다. 그래서 이게 학부생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인가 해서 학부생들한테는 요즘에는 안 가르치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만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PT와 K의 관계는 K가 더 크다. 그래서 PT 빼기 K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Y절편에 해당되는 PT 빼기 K는 음수로 반드시 그려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엄밀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콜옵션 가격, 풋옵션 가격을 직접 계산을 해볼 거거든요. 실제 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옵션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이나 행사 가격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가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직접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PT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CT, 그죠? CT, 그 콜옵션 가격은 계산을 해보면 ST 혹은 K,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나 행사 가격 K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가격이다. 한 10분의 1 뭐 내외 정도의 아주 작은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ST나 K는 뭐 비슷하게 설정을 하거든요. 보통 K를 설정을 할 때 K는 그냥 그 상품 만들 때 발행을 할 때 설정하는 값이잖아, K가. 근데 그 K는 보통 그 발행 당시에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K는 K하고 ST하고는 뭐 어느 쪽이 더 크냐 작으냐는 상품 만들기 나름인데 대충 비슷하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ST하고 K는 비슷한 값이야. 비슷한 값인데 그렇게 설정을 하고 발행한 콜옵션,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은 행사 가격인 ST나 행사 가격인 K나 아니면 기초자산의 가격인 행사 가격인 K나 기초자산의 그 발행 당시의 시장 가격인 ST나 이런 거에 비하면 CT와 PT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풋옵션의 포지션과 관련되는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PT 빼기 K는 음수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PT 빼기 K는 반드시 음수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이게 숏 포지션, 풋옵션의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프로핏 이퀄 맥시멈 0,k-s-t 빼기 pt가 된다. 콜은 sk인데 풋은 s하고 k가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k-s-t인데 거기서 취득할 때의 선물 가격을 이 옵션 가격을 지불하고 기초자산 말이 막 헛나오네. 풋옵션 가격을 지불하고 풋옵션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페이오프에서 그 가격인 마이너스 PT를
PT를 빼준 요게 프로핏이 되겠다. 그래서 페이오프 빼기 가격 요게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풋옵션의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요걸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면 S라지T가 K보다 작을 때 여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지금 프로핏 이퀄 맥시멈 어쩌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맥시멈 안에 K-S라지T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S라지T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K-S라지T를 만들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라지T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맥시멈은 0과 양수 중에서 맥시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맥시멈 값은 양수인 K-S라지T가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PT는 그대로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핏이 K-S라지T 마이너스 PT인데 마이너스 S라지T와 K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S라지T가 K보다 작을 때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K 마이너스 PT이기 때문에 절편이 K-P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 절편이 K-P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그래프가 되고 이 그래프상에 S라지T가 K일 때의 프로핏이 마이너스 PT라고 돼 있는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 수식 S라지T가 K보다 작을 때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K 마이너스 PT라는 요 식에 S라지T 대신에 K를 집어넣어 보면 알 수가 있죠. 요 식에 S라지T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PT가 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K는 상쇄가 되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PT만 남게 돼서 S라지T가 K일 때 프로핏이 마이너스 PT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S라지T가 K보다 큰 경우 S라지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라지T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이죠. 그래서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PT만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S라지T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프로핏이 마이너스 PT라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로 표현이 된다. 여기서도 등호는 지금처럼 밑에 있어도 위에 있어도 똑같다. 지금처럼 밑에 이제 if 다음 두 번째 if 조건에 등호가 붙어 있는 경우에 S라지T가 K하고 같을 때 프로핏이 마이너스 P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등호가 위에 if 조건문에 붙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S라지T가 K하고 같을 때 프로핏은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K 마이너스 PT인데 S라지T와 K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K는 0이 되고 프로핏은 결국 마이너스 PT가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밑에 등호가 붙어 있어도 프로핏은 마이너스 PT고 위에 등호가 붙어 있어도 결국 프로핏은 마이너스 PT가 돼서 S라지T가 K하고 같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등호는 어디에 붙어도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도 K-PT가 양수로 표현이 됐는데 K-PT가 양수로 표현이 됐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K는 PT보다 항상 크다. K는 PT보다 항상 크다. 행사 가격은 옵션 가격보다 항상 커요. 옵션 가격은 행사 가격이나 기초자산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래서 K가 PT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K-PT는 양수로 표현이 돼서 Y절편인 K-PT는 저렇게 양수 값으로 찍히게 된다. 라는 사실에 유념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이게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가 되겠고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프로핏에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맥시멈 0, K-S라지T 플러스 PT가 되는데 요것도 S라지T가 K보다 작으냐 크냐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S라지T가 K보다 작으면 맥시멈에 K-S라지T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if 다음의 조건문에서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K-S라지T가 양수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맥시멈이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양수인 K-S라지T가 맥시멈 값이 된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K-S라지T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S라지T 빼기 K가 되고 뒤에 PT는 그대로 살아남게 된다. 그러면 S라지T가 K보다 작을 때는 프로핏 이퀄 S라지T 빼기 K 플러스 P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PT 마이너스 K 플러스 PT 혹은 PT 마이너스 K인
이러한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리고 이 그래프상으로는 srt가 k일 때 함수값이 pt, 프로핏 값이 p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려놨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수식에다가 srit 대신에 k를 대입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profit equal srit 빼기 k 플러스 pt라는 저 식에서 srit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k 빼기 k 플러스 pt가 돼서 profit이 p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직선에서 srit가 k일 때 profit은 pt가 된다는 사실을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srit가 k보다 클 때는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sri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k-srit가 음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맥시멈 0, 음수는 뭐가 된다? 0과 음수 중에서 큰 거는 0이다. 그래서 첫 맥시멈 부분이 0이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pt만 남게 된다. 그래서 sri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profit은 pt다. 즉 srit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profit은 profit equal pt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수가 있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등호는 지금처럼 두 번째 조건에 붙어도 되고 위에 있는 첫 번째 조건에 붙어도 관계가 없다. 지금처럼 두 번째 조건에 붙어 있을 경우에 srt가 k하고 같을 때 profit은 pt가 되죠. 근데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위에 있는 조건문에 등호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srit가 k하고 같을 때 profit은 srit 빼기 k 플러스 pt인데 srit 빼기 k는 0이 되죠. srit하고 k가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 profit은 pt가 된다. 그래서 등호가 두 번째 조건문에 지금처럼 붙어 있어도 profit equal pt가 되고 위에 첫 번째 if 조건문에 등호가 붙어 있어도 결국 profit equal pt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어도 결과는 같다. 따라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 등호를 어디에 붙일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든지 붙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PT하고 K의 관계는 K가 항상 크다. K가 항상 크다. 행사 가격과 기초자산의 가격에 비해서 콜옵션, 풋옵션 가격은 작은 값이다. 그래서 PT 빼기 K는 K가 항상 크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PT 빼기 K라는 저 절편값은 음수 값으로 찍혀야 된다. 라는 걸 유념해서 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요게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 종류의 그래프를 옵션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프로핏 그래프를 살펴봤어요.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그래프, 콜옵션의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 그 다음에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 그 다음에 방금 했던 풋옵션의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 이렇게 네 개를 그림을 그려봤는데 요 네 개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좋다고. 물론 여러분은 기말고사를 칠 때 오픈북 시험으로 볼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찾아가면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찾아가면서 해도 되겠지만 요 저 강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다음에 우리 책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요 그래프들을 합성을 한다고 다양하게 합성을 해요. 요 합성하는 이야기는 뭐 마지막 시간까지 안 가도 그 전에도 이제 합성하는 게 나오기 시작할 텐데 합성하는 거의 끝판왕들이 우리 책 마지막 부분, 우리 강의 마지막 부분에 막 여러 개가 등장을 한다고. 지금 책 넘겨서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다양한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 보여줄게. 어디에 있냐면 옵션을 이용한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여기 넘어가 보면 요 그래프들을 마구 짬뽕을 한다고. 짬뽕을 해가지고 개념 말고 그래프. 얘들을 지금까지 했던 그 네 가지 그래프들 있잖아요. 그 콜옵션과 풋옵션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했던 아이 보여주려는 게 이게 아니고 뿅 하고 넘어가는 기능이 없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할 블랙숄즈 모형 계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보여주는 뭐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프야, 나와라.
아우, 그래프 한번 보기 힘드네. 레프야. 나오네. 자, 콜옵션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그래프. 이게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했던 게 풋옵션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그래프. 요 네 개가 기본이잖아요. 얘네를 가지고 온갖 짬뽕을 다 한다고. 얘네를 가지고 온갖 짬뽕을 다 할 거야. 자, 다시 요 네 가지 그래프. 네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얘랑 짬뽕을 하는 거야. 그죠? 물론 행사 가격 K의 위치가 달라. 다른 놈들 뭐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가 있죠. 상품은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실제로 그 똑같은 기초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콜옵션이라고 하더라도 만기별로 그다음에 행사 가격별로 다양한 상품이 존재를 해요. 그런 놈들을 짬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거를 하는데 기본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지. 헷갈리고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막 헷갈리게 되고 빨리빨리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 물론 시험 목적으로 하기에도 뭐 중요하죠. 시험 목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그죠. 그래야 빨리빨리 빠른 판단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실무에서도 당연히 이 옵션을 가지고 뭔가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라면 요런 기본적인 그래프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얘랑 이렇게 짬뽕을 하면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생기겠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 투자 전략을 짜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책 찾아가면서 와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막 헷갈리고 막 그러면은 전략을 짜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걸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도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네 개의 기본 그래프 중간에 한번 꺾이는 그 네 개의 기본 그래프를 어디서 꺾이게 할 거냐, 행사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놈들을 몇 개랑 합성을 할 거냐, 뭐랑 합성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정말 다종다양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가 있다고.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요 투자 전략은 말은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이 옵션을 이용해서 짤 수 있는 투자 전략 중에 극히 일부분이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다고요. 그 네 가지 그래프를 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책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 뒤쪽에 보면 참고 문헌 중에 보면 뭐 그 옵션 전략 뭐 하여튼 뭐 그런 책들이 뭐 한두 권 정도 참고 문헌으로 돼 있거든요. 한 두 권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있는데 그 책들이 페이지 수가 몇백 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뭐 그런 책들이라고. 근데 그 책들을 펼쳐보면 각 페이지마다 이런 투자 전략들이 뭐 한 몇 개씩 해가지고 모든 페이지가 이런 투자 전략들만 쭉 나열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름 붙어 있고 뭐 하여튼 얘랑 뭐랑 합성을 하면 이렇게 생겼고 뭐랑 합성하면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거를 쭉 그림과 함께 그려놓은 것만 해도 몇백 페이지 내지는 1000페이지 정도 그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종다양하게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바로 이 옵션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냥 직선이잖아. 그죠? 증가하는 직선이거나 감소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뭐 짤 수 있는 전략 그려봐야 뭐 해칭 같은 거 할 때 기초예산의 포지션과 선물 선도의 포지션을 합성을 해서 반대 포지션을 한다거나 뭐 그래서 상수함수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정도에 그쳤다고 하면 옵션은 중간에 한번 꺾인다는 요 특징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옵션의 경우에는 선물에서 바뀐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 양 당사자가 어디냐? 그죠? 양 당사자가 의무를 갖고 있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 선물과 선도에서는 숏 포지션 취하는 사람과 롱 포지션 취하는 사람 둘 다 의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의무 중에 한쪽을 권리로 바꿔준다라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시작된
단순하게 조금만 차이가 나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복잡해져요. 그 하나의 변화 때문에, 그죠? 그 하나의 변화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복잡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옵션이다. 그래서 선물은 뭐 여러분이 중간고사 보면서 그 선물 공부하는 게 어려웠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옵션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훨씬 복잡하고 훨씬 헷갈리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그 유일한 차이가 뭐다? 시작점이 뭐다? 의무를 권리로 바꾼 거. 그러니까 양 당사자 중에 양 당사자가 둘 다 의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의무를 권리로 바꾼다는 그 단순한 그 하나의 차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복잡하게 다종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이 옵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인데 이거는 수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담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이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중고 시절에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뭐 그때는 나나 그 친구나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같이 놀고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다. 근데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나고 있는 그 차이가 어릴 때의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고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벌어진 격차가 점점 더 큰 격차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은 차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차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하고 같은 과 같은 같은 학번의 동기고 뭐 이런데 저 친구하고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봐봐. 그래서 사소한 차이. 저 친구는 공부를 요렇게 하는데 공부할 때마다 의문이 남지 않도록 계속 질문을 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그게 뭐 별로 그렇게 시험이나 이런 데 크게 도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시험을 쳐보면 그냥 나처럼 깡그리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저 친구처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쓸데없어 보일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어.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봐. 그러면 그 친구랑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작은 차이를 무시하지 말라. 작은 차이를 그 작은 차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격차로 나타나게 되는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선물과 옵션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지금까지는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련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옵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콜옵션 가격 CT와 풋옵션 가격 PT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건데 그 계산을 해주게 되는 그 모형이 바로 그 유명한 블랙숄즈 모형이 되겠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은 조금 있다가 이미 봤지? 아까 내가 그래프 보여주려고 가면서 뭔가 복잡한 수식 나오고 막 하면서 그 계산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게 블랙숄즈 모형이야.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을 계산을 하는데 그 블랙숄즈 모형은 이 옵션의 개념이 등장한 지 2600년 만에 이 가격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확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을 계산해 주게 되는 그러한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는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학계에서 보면 뭐 몇백 년 난제 그런 거 있잖아.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뭐 난제 세계 몇 대 난제. 그래서 뭐 몇백 년 동안 안 풀렸는데 누가 풀었다 이러면 그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가지고 뭐 영국 사람이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 영국 사람은 기사 자귀를 막 받고 그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나이가 40세 이하면은 뭐 필즈상을 받게 된다거나 뭐 하여튼 수학계에서 스타가 되는 몇백 년 동안 아무도 못 풀었던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했다 그러면 막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거랑 차원이 달라. 왜냐면 이 옵션과 관련되는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게 그리스 시대거든. 이렇게 문헌상 나타나 있는 것만 해도 문헌상 확인이 되는 것만 해도 그리스 시대.
지금으로부터 2600년쯤 전에 그리스 시대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그 옵션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철학을 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 그거는 내 선택일 뿐이지 실제로 이 철학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마 하면서 옵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 그 이야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하기는 힘들고 다음 시간에 이 블랙숄즈 모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게 2600년 전에 나왔는데 2600년 전에 나와가지고 1970년대에 되기까지 뭐 그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옵션이 거래가 됐다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 뭐 이런 거 불고 할 때도 그때도 옵션이 있었어. 그래서 튤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튤립 알뿌리, 그죠? 튤립 꽃이 피기 전에 양파같이 생긴 그 알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 콜옵션, 풋옵션 뭐 이런 게 매매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또 26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탈레스 이후로 옵션이 실제로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고 뭐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정확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그거를 1973년에 마이런 숄즈, 로버트 머튼 그리고 피셔 블랙 피셔 블랙, 마이런 숄즈, 로버트 머튼 요 세 사람이 그거를 해결을 해요. 1973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모형이 블랙 숄즈 모형이다. 그래서 요 모형은 2600년 된 난제를 해결한 위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973년에 요게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무렵에 현대적인 옵션 시장이 열렸어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옵션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뭐 시장에서 대규모로 거래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요 그 옵션이 현대적인 형태의 옵션이 현대적인 시장 시스템 하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무렵에 이 블랙 숄즈 머튼이 이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생기자마자 이 모형도 도입이 되고 그래서 시장을 선도한다고 그러나 하여튼 시장에서의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 모형이 제시하는 그 가격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시장이 모형을 따라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이게 나오고 나서 1997년에 요 만든 사람들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이게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자, 간단하게 요런 거 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요 phi라는 함수가 있어요. phi z, O하고 I하고 겹쳐놓은 것 같은 요걸 phi라고 그래요. phi, 영어로 알파벳으로 적으면 phi인데 요 phi 그리스 문자예요. phi z라는 요건 함수는 fx 이런 것처럼 phi z는 z를 독립변수로 하는 어떤 함수인데 요거는 이름이 있어.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어.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해서 이제 문과 수학을 보고 이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확률 통계에 반드시 나온다고. 근데 이미 까먹었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요 형태를 외우라고 하진 않죠. 왜냐면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 수능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뭔가 숫자로 나오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손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지도 않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교육과정에 분명히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여러분은 이거를 배웠어요. phi라는 저 문자는 쓰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함수를 배웠다고. 근데 요거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그 블랙 숄즈 모형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 함수가 블랙 숄즈 모형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뭐 형태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간단한 성질과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은 익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요 함수를 포함한 이 블랙 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콜옵션, 풋옵션 가격을 우리 계산기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와 관련해 가지고 자주 사용하게 될 성질은 요런 거예요. phi-z는 1-phi z. 그래서 phi 안에 어떤 독립변수가 어떤 뭐 숫자가 있고 그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면 그 마이너스를 phi 함수 앞으로 빼고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앞에 1을 붙여주면 된다. phi-z는 1-phi-z다. phi-z는 1-phi-z다. 요 성질을 기억을 하면 되겠다. 우리 책에는 요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고,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적어 놨는데, 필요 없고 우리가 계산하는 입장에서 이 블랙쇼즈 모형을 계산한다는 우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 성질만 알면 된다. phi-z는 1-phi-z다. phi-z는 1-phi-z다. 요거를 알면 되고 요 phi라는 함수는 우리 계산기에 다행스럽게도 내장이 되어 있다.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S자 형태로 요렇게 생겼고 요거는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1에 닿지도 않고 요 Z축에 닿지도 않아. 그래서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 함수는 계속해서 요 Z축에 가까이 가는 형태가 되고 Z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요 함수값이 1이 되진 않는데 1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요러한 형태로 생긴 S자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 근데 뭐 그래프 형태나 뭐 하여튼 요런 거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phi-z가 1-phi-z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 이렇게 생겼고 phi-z는 1-phi-z다. 그 다음에 그래프로는 이렇게 S자 형태로 생겼고 0과 1 사이에 함수값이 0과 1 사이에 있고 Z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1에 닿지는 않고 함수값이 1에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고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 함수값이 0이 되지는 않지만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이러한 형태로 생긴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다. 근데 이 그래프도 뭐 그냥 참고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봤지만 까먹었겠지만 그래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계산기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phi라는 함수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phi-z가 1-phi가 된다는 사실.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블랙쇼즈 모형을 우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hi라는 함수를 우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수업 오기 전에 여기까지 온라인 수업 반드시 보고 오세요. 반드시 보고 와야 그 다음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온라인 보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